여기 한국으로 스케줄을 소화하러 온 세계적인 할리우드 배우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미국 베테랑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유명인을 본 한국인들의 태도에 이럴 수는 없다며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 그대로 온몸을 불사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문 경호원으로 일하며 국가 원수, 석유 재벌,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A급 유명인사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의 암살 위협을 막기도 했죠. 저는 어떠한 위협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움찔하지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테랑 경호원으로 계속해서 활약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제 커리어상 가장 기이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담당자는 제게 단 3마디 말만을 건네더군요. 당신 혼자 그를 경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말이죠. 제가 경호를 맡게 될 그 배우의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담당자는 그의 이력에 대해 읊었고 이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두바이의 위험한 모래폭풍 속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전투 장면에서 헬리콥터를 직접 조종하는 미친 담력의 사내, 저는 비밀유지 조약 때문에 그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는 엄청난 몸값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할리우드 배우였죠. 제 실패가 없고 용감한 커리어를 눈여겨본 담당자는 저를 콕 집어 그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계약에 대해 담당자가 그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정도의 거물을 저 혼자서 경호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외국에서 말이에요. 이 남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많은 광고판에 있습니다. 그는 유명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그 한국에서 저 혼자서 배우를 경호하라고요? 처음에 저는 배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이웃 국가로 파견 가본 적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유명 팝 가수를 경호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공항에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나 혼잡한 공항은 난생 처음 봤어요. 중국인들은 어찌나 물건을 던져대던지 그 물건에 맞은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 그들은 공항 안에서 담배까지 엄청나게 피워대서 주변은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중국인들은 열정을 담아 가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아무튼 그들은 가수를 향해 환호를 하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상업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종이, 잡지, 휴대폰 케이스, 심지어 구겨진 영수증까지 가수의 얼굴에 밀어넣으며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가 자신이 준비한 옷에 사인을 해줄 때까지 말 그대로 그의 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따로 있었죠. 한 중국인 남자가 유명 팝 가수의 얼굴에 DSLR 카메라를 던지며 사인해 라고 외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를 던진 것입니다. 저는 그 카메라를 가까스로 공중에서 잡았습니다. 무게는 최소 5kg은 되어 보였어요. 만약 그가 카메라에 맞았더라면 광대뼈에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안전상의 위협을 받은 저희 경호팀이 사람들을 통제하며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자 중국인들은 왜 사인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냐며 가수를 향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불쑥 주먹이 튀어나와 가수의 팔을 가격했습니다. 그들은 가수에게 폭행까지 가하면서 사인을 요청했던 것이죠. 이들은 정말로 팬심에서 우러나와 가수의 사인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사인을 받아서 판매하기 위해 가수에게 사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는 목숨을 걸고 공항에서 빠져나왔지만 일정을 소화하면서 마찬가지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탑승한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때려 부수며 가수를 강제로 꺼내려고 했어요. 좀비떼 같은 중국인들의 돈을 위한 욕심에 가수는 크게 다칠 뻔했죠. 심지어 일정 소화를 위해 잠시 보도로 이동할 때도 기괴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은 호의적으로 저희에게 접근하더니 이내 혼란을 틈타 가수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며 물건을 훔치려고 했거든요.
그들은 돈 앞에서 기꺼이 인간이길 포기하는 속물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저는 수많은 비명소리와 야유소리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소화하는 중인지 아니면 경매 시장에 온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경호 인력들은 수천 명의 이성을 잃은 중국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고 저희 팀 모두와 가수는 목숨의 위협을 느낀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미국으로 간신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초월했던 중국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분단 국가에 저 혼자 투입되라니 저는 진심으로 배우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배우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안심하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저는 한국을 꽤나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묻더군요. 당신 긴장하고 있군요? 마치 누군가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읽을 만큼 충분히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반쯤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개 대륙에서 고위험 경호를 해봤지만 이번 경호의 난이도는 차원이 달라요. 솔직히 저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임무에 최선을 다할 테지만 저 혼자서 경호하기엔 당신은 너무 유명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제 말에 그는 특유의 넉살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당신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군요. 장담컨대 당신은 당신 커리어에서 가장 쉬운 경호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휴전국가니 당신은 계약사항에 따라 파견수당에 더해 위험수당까지 받을 테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당신의 경호도 필요 없어요. 한국에 있는 5천만 명 모두가 유사시에 전부 다 저를 도와줄 텐데 제가 왜 경호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소속사와의 계약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저는 전 세계의 배우 중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촬영이나 행사 때문에도 한국을 찾지만 개인적인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자주 찾곤 하거든요. 비공식적인 경험까지 전부 따진다면 저는 확실히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 연예인이에요. 한국인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죠. 저는 여전히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미로 화물기 옆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는 단순한 유명 배우가 아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희 할머니마저 그를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보고 운이 좋다며 쉽게 돈을 벌어갈 거라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보낼 뿐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완전히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공항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더군요. 그 침묵은 섬뜩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양인이 맞긴 한 건지 분명 한국인이었지만 어깨가 상당히 넓었고 키도 경호원인 저만큼이나 크더군요. 한국인들은 다들 이렇게나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건지 이건 동양인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구의 그는 수상한 검은 물체를 손에 들고 저희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웃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 본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파파라치가 분명했어요. 그가 든 검은 물체는 아마 액션 카메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저는 배우 앞으로 나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강하게 밀쳤을 때 그는 다부진 체격 때문에 그다지 밀리지도 않더군요. 반걸음도 안 밀렸어요. 베이징에서 가수에게 달려들다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허약한 중국인 파파라치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단단했어요. 땅에 발이 묶인 나무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이렇게 강력하단 말인가요? 그런데 제가 밀친 뒤에 이 한국인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는 그저 서서 제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며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때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파파라치가 아니었고 어쩌면 제 옆에 누가 있는지도 인지를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물건을 잘 보니 그건 액션 카메라가 아니었고 휴대용 선풍기였어요. 이 한국인은 제게 그대로 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그제야 제 옆에 할리우드 배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꾹 참고 그대로 배우에게 살짝 고개를 숙인 후
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 요청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이 한국인은 그저 저희와 동선이 겹친 것일 뿐 자신 앞에 세계적인 배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선량한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며 돌아섰습니다. 배우는 조용히 웃고 있더군요. 말했잖아요. 그가 선글라스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의를 지켜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저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반드시 사과하세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어쩌면 그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곁눈질하며 그 한국인이 제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건가요? 한국인은 달라요. 그들은 절대로 넘지 않는 문화적 경계가 있거든요. 한국인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보이며 이성을 잃지 않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은 정말로 배우를 존중하며 일정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플래시도 없었고 얼굴에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지도 않았죠. 사인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배우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존중심에 감사를 표하는 듯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팬 서비스를 해주며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분이었지만 벌써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배우의 주요 공개 행사 중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팬들은 몇 시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배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도착했을 때 한국인들은 절대로 서로 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를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할 뿐이었죠. 심지어 한국인 진행자의 배우에 대한 존중도 놀라웠어요. 진행자는 우아한 한글 서예 선물을 제공하더니 이내 깔끔한 진행으로 배우를 전혀 당황시키지 않았거든요. 배우의 경력, 그리고 작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가 만든 유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우의 스캔들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안 했어요. 이건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을 연발할 따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명 인사의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명인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기자회견이 서커스로 변질되는 데까지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생활과 각종 민감한 질문을 하며 무례를 범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의 수준은 가관이었습니다. 동료 가수와 함께 잔 적이 있나요? 당신은 이곳 중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중국의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아니면 중국 국기를 향해 절을 해보세요. 중국에 오니 어떤가요? 당신 중국 여자를 보고 설렘을 느꼈나요? 당신의 앨범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예쁜 중국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나요? 결국 제 고객은 그저 완전히 넋이나간 채 중국의 수준에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깔끔하고 존중심 있는 진행으로 배우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진 채 이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배우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말은 정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안도감을 느낄 무렵 배우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조금 걸어보는 게 어때요? 당신 한국이 처음이라고 했죠. 북촌 한옥마을이나 갈래요? 그곳은 정말 엄청난 관광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한국 관광 가이드를 해주니 오히려 자신이 제게 경호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건넸는데요. 저는 그의 안일한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오늘 하루는 순조로웠지만 관광지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곳에는 유사시에 당신을 지켜줄 사람도 전혀 없고 당신에 대한 접근을 막는 선도 없어요. 틀림없이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자 배우는 재밌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요? 내게 가이드비를 주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특별히 무료 가이드를 해주도록 하죠. 그는 안전불감증에 걸렸는지 여전히 제게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제 말 들으세요. 제가 베이징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수는 행사 때문에 자금성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가수에 대한 더 나은 각도를 얻기 위해 동상에 올라가더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고대 유적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한 남자는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기 위해 연못에 뛰어들기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몇몇은 배우가 안전상의 이유로 자신들의 사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희 경호팀은 20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중국인들의 떼거지의 숫자 앞에서 모든 경호는 무력화됐죠. 그런데 지금 당신을 경호할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배우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는 제가 말하는 와중 제 어깨를 장난스럽게 툭 치더니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렸거든요. 저는 모자도 안경도 없이 경복궁을 걸은 적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제가 마음 놓고 그들의 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한국인들은 늘 거리를 유지해 주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뒤쫓아갔죠. 하지만 그때 곧바로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돌발 상황도 아니죠. 저는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예상했거든요. 유럽인이든 미국인이든 아무튼 외국인 관광객 그룹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사료를 본 강아지가 헐떡이는 것처럼 그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이성을 잃고 배우에게 달려오더군요. 그들은 고요함을 가르는 큰 목소리로 빠르게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곧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도 채 되지 않는 2명의 젊은 한국 학생이 배우와 서양인 관광객 사이를 막아섰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은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그냥 여기서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학생은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팔을 벌렸습니다. 그의 공간을 존중합시다. 그러고는 다른 한국인들도 학생들을 도와 서양인 관광객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가 제게 말했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줄 거라는 말은 정말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양인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희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라며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러 온 한국인들은 배우에게 인사한 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사진 촬영은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그냥 배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도 이러한 자신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는지 그곳에 모인 한국인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팬 서비스를 해준 뒤 다시금 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제게 어깨를 으쓱하더니 미소를 짓더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다니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유명인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국가였어요. 저희는 북촌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고 여전히 배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에서 최고의 안전을 확신한다는 듯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어깨는 편안해 보였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한 여성이 배우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이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커졌지만 숨을 헐떡이거나 배우를 가리키기는커녕 그저 배우의 시간을 존중해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10분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그를 발견하고 친구의 소매를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란을 부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속삭이며 저희를 따라오더니 이내 배우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듯 저희에게서 멀어졌죠. 한국에서는 아무도, 아니 한 사람도 서둘러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엄성의 경계를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포기할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제게 가이드비를 지불할 마음이 든 건가요? 그는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애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본 적이 상당히 많아요. 경호원 없이 혼자 이동하는 건 말이에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지하철도 타봤죠. 한국인들은 분명 저를 알아봤지만 알아본 티를 낸다면 제가 곤란해질까봐 제게 속삭이듯 아는 척을 하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며 배려해 주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존엄성이란 단순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를 보낸 것처럼 10살쯤 된 어린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외심에 찬 채 눈을 크게 뜨고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소년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습니다. 경호 15년 동안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건 한국인들의 문화 속에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걸 배우죠. 하지만 이러한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역시나 한국도 그저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평범한 국가 중 하나일 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이 옥상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북촌 골목에 황금빛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공기는 식었지만 뭔가 다른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험에 대한 본능이었죠. 저희가 작은 전통찻집을 막 지나갔을 때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한국인 남자였어요. 그들은 저희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러한 동행은 너무도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저희를 미행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분이 지난 후에도 10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고 그들끼리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를 몰래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신문지로 감싼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본능은 그것은 흉기가 분명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호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유명인은 늘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위험한 사람들이 흉기로 위협하며 귀중품을 뜯어내는 것이죠.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미묘하게 보폭을 조정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든 빨라지든 옆 골목으로 우회하든 그들은 변함없이 저희를 따라오더군요.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을 떨쳐내기 위해 계속해서 경로를 변경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위기였어요. 어두운 길의 관광 경로에서 벗어나기까지 했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에 한 명은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상황. 제가 과연 그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배우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더군요. 제가 주의를 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배우의 악을 떼며 빠르게 돌아서서 가장 앞에 있는 한국인 남성을 제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계태세를 갖추자 저희를 따라오던 3명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들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 마침내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들 중 한 명이 재빨리 영어로 말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20분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팬이에요. 열렬한 팬이에요. 사진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냥 와서 요청하지 그랬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걷는 동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요. 우리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진을 요청한다면 그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줘야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없겠죠.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중국과 LA를 비롯한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경호 임무를 해왔던 제 뇌는 제가 들은 것을 계산하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사였습니다. 너무 정중하고 배려심이 많았기에 도리어 저는 그들을 오해했던 거였죠. 저는 그 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남자들 중 한 명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읍시다. 3명의 팬이 거의 녹아들었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감사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죠. 그러고는 흉기를 든 것처럼 보였던 남성은 이내 신문지 안에 들어있던 도자기를 꺼내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이곳 근처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세요. 아버지 또한 당신의 열렬한 팬이시죠. 이건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만든 도자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이 작품 속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만든 것이죠. 아버지는 늘 이 도자기를 당신께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가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도자기를 공방에서 갖고 오느라 당신을 놓칠 뻔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도자기를 건넨 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여전히 반쯤 충격을 받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그들이 대체 언제 제게 말을 건넬까를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대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예상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배려심이 깊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예상하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죠. 저는 감동을 받았지만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제게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는 짓궂었어요. 한국을 믿지 않는 제게 일부러 그랬던 것이 분명했죠. 저희는 팬들이 모퉁이를 돌면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분명 위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어요. 왜 오직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인가요? 제 물음에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 타임스퀘어를 걸을 때면 사람들과 폭도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바게트에 사인을 해달라고 어깨에 맨빵 조각을 건넬 거예요. 즉, 한국인들이 선진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배려심은 문화적 근육 기억과 같습니다. 근육은 하룻밤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대가 지나면서 축적된 문화입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경호인력의 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합의가 깊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깨달음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배우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이제야 자신의 말을 믿겠냐며 한국은 사실상 경호원 없이도 매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국가고 저는 한국에 와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니 경호비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과 알 수 없는 현타를 느끼며 예약해뒀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다시금 말을 걸어오더군요. 제이크, 돌솥 비빔밥 먹어본 적 있어요? LA의 한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굴렸습니다. 마트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파리를 경험한 것과 같다는 말과 같네요. 한식의 진정한 매력은 한국에서 직접 느껴야만 가치가 있거든요. 10분 후, 저희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스타일의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세계적인 대배우가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겸손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배우의 소속사 측에서 당연히 별도의 방이 있는 식사 공간을 예약해 두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오픈 테이블에 앉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개인실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당신을 알아볼 거고 당신의 식사를 방해할 게 분명해요. 어쩌면 제가 다른 식당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는 저를 그저 재미있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어요. 제이크, 아직도 한국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초보처럼 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자 그가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저를 탓하지 마세요. 이 정도 인지도의 배우라면 현지 식당을 가기 위해 아예 식당 전체를 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배우는 무슨 생각으로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 한국인 직원이 인사를 건네며 창문 옆 구석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는데 이 직원은 배우를 보고도 전혀 호들갑을 떨지 않았거든요. 오픈된 테이블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던 다른 한국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하나 들어 올리지도 않았죠. 옆 테이블에 아줌마는 된장찌개를 젓느라 너무 바빴어요. 맞은편 중년의 남성은 고등어구이에 레이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20대 커플도 마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배우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몸을 숙이고 장난스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영화가 정말 히트를 친 게 맞나요? 아무래도 당신의 세계적인 인기는 이곳 식당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듯 보이는군요. 그러나 배우는 너무나도 여유 있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저는 뭔가 오기가 생겼어요.
배우는 시종일관 여유가 넘쳤고 저는 그가 긴장을 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영화 속에서 보는 그의 용감한 모습 그대로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장난을 쳐봤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주문한 비빔밥이 당신보다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명성이 더 높은지 아닌지 테스트해봐야겠어요. 그는 여전히 그냥 웃으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사 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행동하죠.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봐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배우를 정말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100편의 액션 영화에 나오는 이 남자가 3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난을 주고받고 있자 빠르게 저희의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그릇, 뜨거운 돌솥에 담긴 돌솥비빔밥,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 등 배우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한식을 주문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려는 것처럼 나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그가 말했습니다. 돌솥 비빔밥의 첫 번째 규칙은 당신은 곧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든 재료를 비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으깨서 밥과 채소와 섞은 다음 숟가락을 사용하여 바닥의 바삭한 층을 약간의 감각으로 긁어냈습니다. 이 부분, 즉 누룽지가 최고로 맛있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테이크아웃 비빔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는 그릇을 저를 향해 미끄러뜨렸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바삭한 매력과 뜨거운 열기, 매운 향신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가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웃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한식 먹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죠. 이래봬도 나는 전문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빨갛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너무 매워 보이는걸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비빔밥도 제겐 과하다고요.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숟가락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경호하러 왔으면 이 정도는 먹어야죠. 그는 김치찌개를 한 입 먹더니 이내 입술을 닫고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 터프가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배추가 무섭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너무 매워서 콜록이자 배우는 그저 박장대소를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중독성이 있었어요. 발효의 맛은 살아있었고 저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콧물을 쏟았지만 김치찌개는 멈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음식이었죠. 우아한 와인과 스테이크만 썰 것 같았던 배우가 한국인들보다 한식을 더 잘 먹고 이런 무지막지하게 매운 음식까지 곧잘 먹는다니 저는 그가 대체 못하는 건 뭔가 싶어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치찌개까지 받아들인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워낙 장난기 많은 그였기에 저는 도대체 이번에는 그가 어떤 음식을 내올까 싶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가리킨 건 바로 부드러운 회색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는 순댓국이더군요. 저는 그것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죠? 돼지 내장 수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새우젓을 넣고 양념장을 넣고 얇게 썬 마늘을 떨어뜨린 다음 그대로 즐기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생마늘을 통째로 집어 쌈장에 담근 다음 사탕처럼 입에 넣었습니다. 그거 그냥 생으로 먹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포도처럼 씹었습니다. 마늘은 체력에도 좋아요. 면역 체계도 좋아지죠. 가장 큰 이점은 뱀파이어가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먹다니 그는 미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뱀파이어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폐를 태울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는 접시를 저를 향해 밀었습니다. 그래서 터프가이라던 당신은 결국 포기하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제 경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늘을 집어들고 순댓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담그고 망설이며 국물을 한 입 먹어보았죠. 깊고 고소한 맛이 났어요. 이번에는 순대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식감은 소름이 돋더군요. 혀가 비명을 지르는 질감이었어요. 저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발명했나요? 누가 돼지 창자를 보고
그래, 수프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했나요? 그러자 배우는 제 반응에 만족한다는 듯 박장대소를 하며 말하더군요. 당신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그랬겠죠. 하지만 순댓국을 몇 번 더 맛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짠맛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따뜻한 악수처럼 국물에 스며들었습니다. 톡 쏘는 매운맛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순대는 더 이상 용기의 맛이 아니라 역사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신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듯 마치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처럼 대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갈비와 제육볶음까지 맛보았을 때 저희의 식사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고 만족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몸서리치며 말했죠. 당신이 싫어지는군요. 하지만 배우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한식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한식을 더 좋아하던걸요?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에 고개들이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휴대폰이 서서히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신호가 온 것처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일어나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한국어 억양의 영어로 물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인가요? 숨겨진 커튼이 거친 듯 테이블에서 3명, 4명, 5명의 손님이 더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중했습니다. 모두 조심했습니다. 모두 분명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대부터 할머니까지 식당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따뜻함을,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신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당신은 제 마지막 작품이 그다지 히트를 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글쎄요. 지금 상황을 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들이 당신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며 기다렸단 말인가요? 맙소사,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연기자가 틀림없어요. 배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시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갑자기 식사 중 놓쳤던 눈빛, 숨겨진 미소, 미묘한 제스처가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시간을 침략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 즉 식사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앉자마자 서둘러 요청할 수도 있었어. 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지. 여기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식당 밖을 걸어나갈 때도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군가가 저희 식사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 했을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저희 테이블이 소리치는 팬들로 둘러싸여 그들의 침이 수프에 착지하여 홍수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가 초저녁 공기 속으로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저를 사랑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 공간, 존엄성, 심지어 소화까지 존중하죠.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너가 국민 스포츠인 것처럼 들리네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챔피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재킷을 입고 이어폰을 집어넣은 채 셔츠에 주름 하나 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무기를 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피 기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외침이 아닙니다. 그림자도 아니었죠. 평온한 거리, 질서정연한 줄, 그리고 법처럼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들. 저는 스위트룸 소파에 푹 빠져 몇 년 동안 참아왔던 줄도 몰랐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유명한 사람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호원으로 둘러싸인 강철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국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의 고립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개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경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의, 주의, 존중 면에서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차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보디가드의 주된 임무가 먹는 것뿐인 유일한 나라.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보안이 항상 무력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문화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문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철저한 바리케이드와 외침, 유명 인사들의 붕괴, 혼란스러운 보안 계획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국가가 부유해지거나 강력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결정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나라가 경비원이나 카메라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가 완전히 실직했던 곳이 하나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저 대신 일을 해주었던 곳이죠.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에요. 그곳에서 겪었던 일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